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끔찍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연산군이 이복 동생 2명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질질 끌고 왔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이었습니다. 목적지는 할머니 인수대비의 침전이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힌 연산군은 할머니 앞에 술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노쇠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연산군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이 질문이 떨어진 순간 궁궐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 달 후 인수대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77세였습니다. 손자의 질문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인수대비는 정말로 며느리를 죽인 악독한 시어머니였을까요? 오늘은 실록과 야사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한 인수대비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수대비, 본명은 한씨. 그녀는 1437년 당시 조선 최고 권력가였던 한왁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한왁은 세조의 계유정난을 도운 공신이었고 그의 집안은 명나라 황실과도 사돈 관계를 맺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1450년 14한씨는 수양대군의 장남 도원군과 혼인했습니다. 시아버지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면서 그녀의 남편은 왕세자가 되었고 한씨는 세자빈이 되었습니다. 금슬이 좋았던 부부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장남 월상군, 장녀 명숙공주, 그리고 차남 자을상군, 조선 제9대 왕 성종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57년 막내 아들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남편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경세자는 20살, 세자빈 한씨는 21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는 세 자녀를 데리고 궁을 나가야 했습니다. 한씨는 수빈이라는 비노를 받고 궁 밖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20살 과부가 되어 세 아이를 홀로 키워야 하는 심정을 말입니다. 그런데 수빈 한씨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식 교육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시아버지 세조와 시어머니 정의왕후가 농담 삼아 그녀를 폭빈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나운 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엄격함은 단순한 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학식이 깊었습니다. 한문은 기본이고 불경을 읽기 위해 산스크리트어까지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왕비나 세자빈들도 한자를 못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빈은 산스크리트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 정의왕후는 이런 며느리를 매우 아꼈습니다. 정의왕후는 나보다는 문자를 아는 며느리 수빈이 수렴청정에 적합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수렴청정을 사양했습니다. 여인은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신령이었습니다. 1469년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조선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권신 한명회와 대왕 대비 정의왕후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은 바로 수빈의 차남 14을상군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자을상군의 부인이 다름 아닌 한명회의 막내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을상군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수빈의 운명도 바뀌었습니다. 성종이 친아버지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존하면서
수빈도 인수대비로 격상되었습니다. 궁 밖에서 과부로 살던 여인이 이제 왕실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21살에 궁을 나간 지 12년 만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1475년 그녀는 내훈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여성의 행동 규범을 정리한 교육서였습니다. 이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잘못하면 이를 가르칠 것이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이며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야 한다. 매우 엄격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유교 사회의 보편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했습니다. 성종시대에 금승법이 통과되려 할 때 인수대비는 결사 반대했습니다. 유교와 불교, 엄격함과 자비. 인수대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종의 중전, 바로 며느리 윤씨와의 관계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1467년 성종이 왕위에 오른 직후 첫 번째 중전이 들어왔습니다. 한명회의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왕비가 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새로운 중전이 들어왔습니다. 파평 윤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1468년 10의 윤씨가 중전이 되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어린 며느리에게 큰 기대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인수대비가 기대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에게는 이미 후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귀인 정씨는 성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모셨던 여인이었습니다. 윤씨보다 먼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안양군이었습니다. 윤씨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성종이 후궁의 처소에 가려 하면 윤씨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성종이 강하게 나가면 윤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질투로 몸을 떨었습니다. 후궁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귀인 정씨에게는 특히 더 심했습니다. 급기야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왕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낸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왕비가 왕의 얼굴을 핥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모욕하는 행위였고 왕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얼굴에 난 상처를 숨겨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조회를 연기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인수대비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인수대비는 윤씨를 불러들였습니다. 중전마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이 쓴 내훈의 구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중전의 자리는 왕비의 자리입니다. 질투는 왕비가 가져서는 안 될 감정입니다. 하지만 윤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후궁들이 왕의 총애를 받을 때마다 윤씨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수대비가 보기에 윤씨는 왕비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1479년 성종은 중전 윤씨를 폐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습니다. 전하, 중전마마께서 세자를 낳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성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짐의 얼굴을 핥힌 자를 어찌 왕비로 두겠는가? 이때 인수대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녀는 아들의 편을 들었습니다. 윤씨의 폐위가 옳다. 시어머니이자 대비의 이 한마디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윤 씨는 결국 폐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82년 폐비 윤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야사에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수대비가 성종의 후궁 귀인 엄씨, 귀인 정씨와 손을 잡았다고 말입니다. 성종이 폐비의 안부를 살피라고 보낸 내관을 협박해서 거짓 보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종 본인이 윤 씨를 극도로 증오했고 신하들이 폐비를 다시 불러들이자는 말만 꺼내도 격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실록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윤 씨 폐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은 인수대비가 아니라 시어머니 정의왕후였습니다. 정의왕후는 언문 교지를 직접 내려 윤 씨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아들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의사만 밝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후대에 인수대비가 악독한 시어머니로 그려진 걸까요? 왕이 직접 중전을 폐출하고 죽인 것은 왕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고 그 책임은 이미 세상을 떠난 정의왕후보다 한참 뒤까지 살아있던 인수대비에게 돌아가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인수대비가 쓴 내훈의 그 엄격한 구절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승하했습니다. 폐비 윤 씨의 아들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에 연산군은 할머니 인수대비를 잘 모셨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선물도 많이 올렸습니다. 불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즉위 초기에 윤기견이라는 이름을 보고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폐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나 연산군은 수라를 걸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안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504년 갑자사화가 터졌습니다. 연산군은 생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실록을 찾아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폐비가 된 과정, 사약을 받은 과정, 모든 기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했던 신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의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찢어 젖 담궈 상과 들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1504년 3월 20일 그날이 왔습니다. 연산군은 이복 동생 안양군과 봉황군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귀인 정씨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죽였다. 너희들도 함께 가야 한다. 안양군과 봉황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목적지는 할머니 인수대비의 침전이었습니다. 궁녀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하들이 막으려 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인수대비는 침전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1504년 1월 8일 인수대비는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늙었고 본 것도 많으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다.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연산군이 들어왔습니다. 안양군과 봉황군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로 말입니다. 인수대비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주상,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연산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대비의 사랑하는 손자가 드리는 술잔이니 한번 맛보시오. 인수대비는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았습니다. 연산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하사하는 것이 없습니까? 인수대비는 당황했습니다. 급히 궁녀를 시켜 배 2피를 가져왔습니다. 손자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연산군의 입에서 그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대비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인수대비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계속 말했습니다. 대비께서 아버지와 후궁들을 사주해 내 어머니를 모함하지 않으셨습니까? 대비께서 내 훈에 쓰셨지요. 때려도 고치지 않으면 쫓아내라고. 그래서 내 어머니를 쫓아냈습니까? 쫓아낸 것도 모자라 사야까지 내리셨습니까?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손한 말이 많았다. 인수대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는 21살의 과부가 되어 새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차남을 왕으로 만들었고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내훈을 지어 조선 여성의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평생을 왕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자가 자신을 살인자라고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도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 윤 씨의 폐위에 찬성했으니까요. 아들의 편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이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성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연산군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대비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안양군과 봉안군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그저 손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안양군과 봉안군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인수대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후인 4월 27일 인수대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사에는 연산군이 인수대비를 향해 머리 박치기를 했고 그 충격으로 승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 일기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정정하던 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급속히 건강을 해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던 만큼 손자의 질문이 그녀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인수대비의 죽음은 단순한 노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패비 윤 씨는 왜 죽었는가? 누가 죽였는가? 실록과 야사가 완전히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록은 말합니다. 성종이 주도했다고, 인수대비는 아들의 편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야사는 말합니다. 인수대비가 며느리를 모함하고 죽였다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 책임이 인수대비에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완벽한 성인도 완전한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왕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1504년 4월 27일 인수대비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의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고민했습니다. 대행 대왕대비께서는 곤유에 계셨던 적이 없으니 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맞지 않겠는가? 할머니를 왕 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영의정 유순이 나섰습니다. 전하, 그것은 주상 전하의 뿌리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입니다.
연산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짐의 어머니를 죽인 자를 어찌 높은 예로 장례 지내겠는가? 신하들이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결국 연산군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하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왕비의 예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연산군이 할머니에게 보인 마지막 예의였습니다. 2년 후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 교동도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3. 인수대비의 능은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습니다. 남편 덕정과 함께 묻혀 있지만 흥미롭게도 인수대비의 능이 남편의 능보다 더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덕종은 세자일 때 죽었지만 인수대비는 대왕대비일 때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손자의 질문에 인수대비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한 여인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부가 되어 홀로 아이를 키운 슬픔, 아들이 왕이 되는 기쁨,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손자의 원망까지.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이고 한 가족의 비극이며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수대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내훈을 지은 엄격한 유학자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 불교 신자로? 며느리를 죽인 악독한 시어머니로?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쓴 비운의 여인으로? 아마도 인수대비는 이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21살에 과부가 되어 홀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차남을 왕으로 만들었고 내훈을 지어 조선 여성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불교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윤 씨의 죽음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실수하지만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닐까요? 역사의 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흥미롭고 그래서 더욱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